어머님,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나 아직 멀쩡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면 저희도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철수야, 엄마가 니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어머니까지 챙기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잖아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무료로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혼자 살 줄 몰랐는데 어느새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텔레비전을 켜는 겁니다. 조용한 집안이 너무 적막해서요. 뉴스를 보다가 날씨 예보까지 다 보고 나면 벌써 9시가 넘어 있습니다. 그제야 아침을 차려 먹습니다. 혼자 밥 먹기가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예전엔 남편 것까지 챙겨서 상을 차리느라 바빴는데 이젠 저 혼자 먹을 것만 대충 준비합니다. 김치찌개 한번 끓이면 사흘은 먹어야 해요. 반찬도 금세 상해서 조금씩만 만들어 놓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아들 생각이 납니다. 직장에서 점심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며느리가 도시락이라도 싸주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를 걸고 싶지만 바쁠 텐데 괜히 방해만 될까봐 참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가끔 용기 내서 전화를 걸면 아들 목소리가 바쁜 티가 납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끊고 나면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는 날은 거의 없어요. 저도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요.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갑니다. 사실 살 것도 별로 없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계산할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하루 중에 누군가와 나누는 몇 안 되는 대화거든요. 저녁 시간이 제일 외롭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남편이 퇴근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젠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싶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겠다고 했는데 정작 아들은 안부 인사도 뜸하니까요.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어디가 아픈 건지 괜찮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제가 많이 늙었다는 걸 느껴요.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몸단장도 신경 썼는데 이젠 누가 보겠다고 그러겠어요. 동네 할머니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하다는 얘기, 혼자 사는 게 쓸쓸하다는 얘기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끼리는 서로 위로가 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또 혼자예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자꾸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제일 편해요. 여보, 우리 철수가 너무 바쁜가 봐. 요즘 연락이 뜸해. 하지만 답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 제 혼잣말로 끝나죠. 이런 하루가 또 지나가고
내일 또 같은 하루가 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진지해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어머니,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약속한 날 아들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온 걸 보니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차를 끓여드리면서 슬쩍 아들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괜히 뭔가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니야, 뭘.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좀 위험한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위험하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거들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고? 제가 되묻자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신다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을 때 주변에 도와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얘기이긴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혼자서 아찔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걱정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아들이 잠깐 멈춰서 며느리를 한번 쳐다본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어머니, 요양원이요. 요즘 시설도 좋고 간병인들도 친절하다고 해요. 며느리도 거들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겠다니요. 제가 그렇게 늙어 보였나 싶었어요. 나 아직 멀쩡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나중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들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니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제가 서운해서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스럽다는 말과 달리 표정이 좀 차가워 보였거든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아들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가족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손자도 보고 싶었고요. 식당에 가보니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사부인과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사부인.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손자가 옆에 앉아서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그제야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며느리가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는데 며느리가 계속 얘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면 저희도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 사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나이 되면 조심해야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어머님까지 챙기기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그동안 아들 가족한테 뭔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희도 편해야 제대로 효도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사부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다고 하던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치 식구들한테 짐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그러셔도 나이가 드시면 어쩌실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하면 안 되겠니? 어머님,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갑자기 사고라도 나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마치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 말이에요. 아들은 옆에서 별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편을 들어줄 텐데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손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 순간 며느리가 빨리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손자 앞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제가 마치 쫓겨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 가족한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 아들 말대로 미리 준비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억울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 종이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아들이 내민 건 요양원 안내 브로셔였습니다. 표지에 깨끗한 건물 사진이 있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 괜찮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브로셔를 펼쳐보니 시설 사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방도 깨끗하고 식당도 넓어 보였어요. 하지만 왜 이런 걸 가져왔는지 영 못마땅했습니다. 철수야, 나는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냥 한번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며느리도 같이 와서 브로셔를 들춰가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난 집에서도 운동해. 어머님, 여기서는 또래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설득하는데 저는 자꾸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 들어가시면 집 정리도 쉬워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제 집을 노리고 있구나.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집 정리가 무슨 뜻이야? 제가 날카롭게 물으니까 며느리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집 관리도 힘들고요. 아들이 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집이 비어있으면 도둑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눈치챘어요. 이 사람들의 속셈이 뭔지 말이에요. 집을 정리한다는 건 결국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니들이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화를 내니까 아들이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일단 요양원부터 알아보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은 자기들이 처분하려는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이 집을 아들이 이렇게 쉽게 빼앗으려고 하다니. 그동안 효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속셈이 있었다니 너무 서운했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 정리도 쉬워져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저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철수가 이럴 줄 몰랐어. 하지만 답은 없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한번 보러 가봅시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그냥 구경만 해보는 거예요.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셔도 되고요. 결국 저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고 확실히 거절하려고요. 약속한 날 아침, 아들 부부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구경만 하고 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앞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기 시설 정말 좋다고 해요. 응. 저는 대답을 짧게 하고 계속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동네를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게 마치 제가 고향을 떠나는 기분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한번 보는 거니까요. 아들의 말에도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정말 구경만 하고 올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차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한적해지더니 큰 건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은빛마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그 요양원이에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 생각보다 건물이 컸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깨끗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가 제가 살 곳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견학 오신 분들이시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전화로 약속했었어요.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을 따라 걸어가면서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의 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다들 밝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전혀 밝은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원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갑자기 뒤돌아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뭔가 익숙했는데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자 중년 여성이 일어나서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 순자 언니. 원장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후배였어요. 영희야, 여기서 웬일이야? 갑작스러운 만남에 저도 놀라고 아들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우리 대화를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고요. 영희가 제 표정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멀쩡해. 그럼 왜? 영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제 표정을 보니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저도 옛 친구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빨리 끼어들었어요. 원장님,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걱정되어서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눈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예전부터 눈치가 빨랐던 영희였거든요. 그렇구나. 언니, 그럼 시설 구경부터 해볼까? 영희가 저희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곳저곳을 보여주더라고요. 식당도 보고 프로그램실도 봤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세요. 시설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어르신들도 편안해 보이셨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개인실도 구경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까지 말이죠. 언니, 여기서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영희의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금 제 집이 훨씬 넓고 편한데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구경이 끝나고 다시 원장실로 돌아왔을 때 영희가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들이 먼저 대답했어요. 시설이 정말 좋네요. 어머니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언니, 정말 여기 오고 싶어? 그 질문에 저는 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급하신 건 아니죠?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급한 건 아니고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영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그 말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어요. 영희가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면담이 끝나고 나올 때 영희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니,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 명함을 받으면서 영희의 눈을 봤는데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시설은 좋았지만 여기서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원장님이 어머님 아시는 분이라니 다행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영희가 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언니, 나중에 따로 연락 주세요. 그 글을 보고 저는 영희가 뭔가 눈치챈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부터 눈치 빠른 애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영희를 만난 건 정말 뜻밖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을 이해해줄 사람이 한 명은 있으니까요. 남편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영희를 만났어. 기억나지? 예전에 우리 밑에 살던 그 애.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함 뒷면에 적힌 글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영희야, 나 순자야. 언니,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니,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오후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니, 여기 앉아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지난 30년간의 안부를 물어봤어요. 영희야, 니도 참 많이 컸다. 언니도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 한참 옛날 얘기를 하다가 영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언니, 솔직히 요양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했던 질문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글쎄. 언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영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 가기 싫어. 그럼 왜 오신 거예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희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것, 며느리가 집 정리가 쉬워진다고 한 말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영희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사실 며느리분이 몇 번 전화하셨거든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영희에게 전화했다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언제? 한 일주일 전쯤이요. 어머님 입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제 몰래 입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뭐라고 하던? 입소 비용이나 절차 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영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며느리분이 집 문제를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예상했던 얘기가 나오니까 화가 났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던 거예요. 집이 어떻다고? 어머님 집이 넓고 좋다고, 어머님이 여기 오시면 관리가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영희의 말을 듣고 있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제 집을 벌써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또 뭐라고 했어? 집을 비워두기는 아깝다고 좋은 활용 방안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제 집을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게 뻔했으니까요. 언니,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영희도 며느리의 속셈을 눈치챈 거였습니다. 보통은 어머님 걱정을 하시는데 집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아들 부부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영희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 일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영희가 제 손을 잡으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습니다. 요양원은 정말 본인이 원할 때 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동안 아들 말에 떠밀려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정작 제 의견은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영희가 말했어요. 언니,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고마워, 영희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속셈을 확인하니까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영희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뒤 아들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어머니, 요양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영희에게서 들은 얘기 때문에 아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 어머니, 시설도 좋고 원장님도 아시는 분인데 왜 망설이세요? 아들이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빨리 결정이 나기를 바랐을 거예요. 철수야, 솔직히 말해봐. 네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뭐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아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정말 그것뿐이야?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들이 되레 반문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가 영희에게 한 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며느리가 요양원에 전화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얘기였나 봅니다. 어떻게 아세요? 원장이 내 친구라고 했잖아. 아들이 잠깐 말을 못하더니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미리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집 얘기도 했다며. 제가 핵심을 찔렀더니 아들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건 집을 어떻게 하려고. 저는 더 이상 돌려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말해봐.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어머니 혼자 쓰기에는요. 역시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아들도 결국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쓰고 남는 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리려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요양원 비용은 핑계고 결국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네가 관리한다고? 네, 어머니.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제 재산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니 말이에요. 철수야, 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그렇게 쉽게 처분하라고. 어머니, 지금 시세가 좋을 때 파는 게 나아요. 아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면? 어머니, 왜 가기 싫으세요? 시설도 좋고 안전하잖아요. 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이 드시면 더 힘들어져요. 아들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철수야, 엄마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 어머니께서 너무 고집 부리시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었나 싶었거든요. 고집이라니.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말에서는 걱정보다는 불만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더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아들이 기한을 정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급해? 어머니, 미루다가 정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날 아들은 제가 확답을 주지 않자 좀 언짢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중한 태도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니? 철수는 어디 있어? 남편은 회사에 있고 저 혼자 왔어요. 며느리가 과일을 들고 왔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얘기 많이 생각해 보셨죠? 응, 생각 중이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저도 일해야 하거든요. 며느리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뭔가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젊은 사람들과 계속 함께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며느리가 말을 바꿔서 했어요. 어머님께서 더 편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너 요양원에 전화했다며? 며느리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미리 알아보려고 했어요. 집 얘기도 했고. 어머님, 누가 그런 말을. 며느리가 발뺌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원장이 내 친구야.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해? 너 집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요양원 가면 집을 팔겠다는 거 아니야? 어머님, 빈집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며느리도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관리비도 나가고 세금도 내야 하고요. 그럼 니들이 이사 오면 되잖아. 저희 집이 따로 있는데 여기까지 관리하기 어려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결국 팔아서 돈을 가져가려는 속셈이 뻔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집 팔아서 돈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가 순간 얼굴을 붉혔어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머님 요양원 비용으로 써야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아들에게서 들었어요. 남는 돈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했던 말 말이에요. 요양원 비용 빼고 남는 돈은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 답은 뻔했어요. 너희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잖아요. 며느리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어요. 제가 죽으면 어차피 상속받을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내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애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결국 경제적인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쓰겠다는 거야?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면 집이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얼마나 뻔뻔한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요양원을 권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철수가 완전히 변했어. 남편 사진을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드렸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혼자 중얼거리는 게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어.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영희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며느리가 너한테 전화한 내용 혹시 녹음된 게 있을까? 영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언니, 요양원에서는 모든 상담 전화를 녹음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그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니가 당사자시니까요. 영희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언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원하세요? 저는 영희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며느리의 속셈을 명확히 밝혀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이제 참을 수 없어.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요양원으로 오세요. 다음 날 오후 요양원에 가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가 준비해 놓은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원장님, 어머님 집이 꽤 크거든요. 좋은 동네에 있고요. 그러시군요. 어머님이 거기 입소하시면 집 관리는 어떻게 하죠? 영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보통은 가족분들이 결정하시는데요. 빈집을 그냥 두기는 아깝잖아요. 며느리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좋은 활용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음을 다 들은 뒤 저는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언니. 영희가 USB의 파일을 복사해서 줬어요. 언니, 정말 이걸로 뭘 하실 거예요? 응, 가족들한테 진실을 알려줄 거야. 조심하세요, 언니.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녹음을 공개할지 말이에요. 마침 다음 주가 남편 제3주기였거든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때가 기회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조용히 지내면서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앞에서는 상냥한 척했지만 전화 통화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응,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거의 확정이야. 저는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도 좋은 시기에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제3주기 전날 저는 영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영희야, 내일 우리 남편 제3주기야. 아, 그렇구나. 언니 힘들겠어요. 친척들이 다 올 예정이야. 언니, 내일 정말 하실 거예요? 응, 이제 미룰 수 없어. 영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언니,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알겠어. 고마워, 영희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제3주기 당일 아침, 일찍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준비를 도왔어요. 어머니, 친척분들 몇 시에 오세요? 12시쯤 올 거야. 며느리도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아마 친척들 앞에서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어머님,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응, 고마워.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절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11시쯤 되니까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남편 형님 내외분, 재수씨, 조카들까지 여러 명이 왔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형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형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혼자 계시기 힘들죠?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요양원 얘기하고 계세요. 친척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아들도 거들어서 설명했어요. 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재수 씨가 물었습니다. 시설은 어때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조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정말 거기 가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고모 집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나가세요? 그 말에 며느리가 빨리 대답했어요. 어르신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님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실수했습니다. 빈집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처분해야죠. 그 말을 듣고 친척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형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처분이라니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바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미 친척들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재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바로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USB를 가져왔어요. 잠깐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머니? 아들이 궁금해했어요. 며느리가 요양원에 전화한 내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다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영희에게 한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집이 꽤 크거든요. 빈집을 그냥 두기는 아깝잖아요. 친척들이 녹음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며느리가 한 말이에요? 네, 요양원 원장이 제 친구거든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녹음이 끝난 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형님이 먼저 입을 열으셨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해요? 녹음에 다 나와 있는데. 재수 씨도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형수님을 요양원에 보내서 집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고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조카가 따지듯 물었어요. 할머니 걱정돼서 한 거라면서 왜 집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며느리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소리쳤어요. 저희도 살아야죠. 애도 키워야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형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을 노린 거군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죠? 형수님 말이 맞아요. 재수 씨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그때 며느리가 완전히 화를 내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잖아요. 그 말에 모든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형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런 소리를 해? 시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며느리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전세집에 살면서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혼자서 이런 집에 사시는 게 말이 돼요? 조카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생은 저희도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점점 흥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도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형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나가요.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잘못한 게 뭐냐고요? 재수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 했잖아요. 빼앗는 게 아니라 활용하려는 거죠. 며느리는 끝까지 변명만 늘어났어요. 아들도 이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모든 분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아들에게도 차가워졌거든요. 조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삼촌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카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한테서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모시지 마. 형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형수님을 모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마요. 며느리와 아들이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친척들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후련했어요. 형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수, 고생 많았어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 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나서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문을 열어주니까 아들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주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참 만에 겨우 그 말을 했어요. 뭐가? 모든 것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안쓰럽기도 했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거든요. 철수야, 고개 들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들이 우는 걸 봤나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래. 근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며느리가 주동이었구나 싶었어요. 뭐라고? 어머니 혼자 그런 집에 사는 게 아깝다고, 우리는 전세집에 사는데 말이 안 된다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계속 부추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니? 어머니, 저도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내 집을 노린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는 났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거든요. 철수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서 앉아. 아들이 일어나서 앉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뭐라고 하던 아내는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 부끄럽다고 해요. 부끄럽긴.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하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아내가 말한 건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뜻대로 하겠어요. 뭔 소리야? 요양원 가시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당연하지. 집도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아들이 포기한다는 말이었어요. 철수야, 니는 어떻게 살 거니? 저희끼리 알아서 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말이에요. 며느리랑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사실은. 아들이 말을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이번 일로 너무 창피하다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벌인 일인데 이제 와서 아들을 버린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니는 뭐라고 했니? 저도 이제 지쳤어요, 어머니. 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일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때문에 아들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철수야,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지.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아들이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날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서 통쾌하긴 했지만 아들 가정이 망가지는 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정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침울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응, 너는? 저는 그냥 지내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인 사부인이었어요. 사부인, 웬일이세요? 사부인, 죄송해서 어떻게 찾아올 엄두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부인이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사부인, 우리 딸 때문에 철수까지. 사부인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부인도 힘드시겠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사부인이 며느리 어릴 적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사부인이 안쓰러웠어요. 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말이에요.
사부인, 손주는 어떻게 지내요? 아이가 아빠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 딸은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가 아빠를 그리워할 텐데 말이에요. 사부인, 아이만큼은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딸한테 말해볼게요. 사부인이 돌아가신 뒤 저는 영희에게 연락했어요. 영희야, 고마워. 언니, 뭐가요? 네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언니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영희와 통화를 하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어. 어머니, 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그날 저녁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철수야, 손주 보고 싶지? 아들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어머니,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래도 전처가 만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사부인한테 얘기해 볼게. 어머니께서? 손주는 할머니 거도 있어.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손주와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뒤로 여러 번 중재를 통해서 아들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와 아들, 그리고 영희와 함께 가끔 만나서 지내고 있어요. 아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도 혼자 사는 게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양원에는 결국 가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이 집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가끔 남편 영정 앞에서 중얼거려요. 여보,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란 핏줄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영희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아들도 잘못을 깨닫고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냥 순순히 요양원에 갔다면 지금쯤 제 집은 없어졌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당당하게 제 집에서 살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에요.